백냥이요. 저 산에 내가 데려가겠소. 비단 옷을 차려입은 젊은 도령이 장터 한복판에서 거지골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오랏줄에 묶여 노비로 팔려가던 자는 며칠은 굶은 듯 비쩍 마른 떠돌이었지요. 멀쩡한 진사대 외아들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거지 하나에 백냥을 던지니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도령이 하필 그 사내 앞에서 걸음을 멈춘 데에는 도령 자신조차 모를 까닭이 숨어 있었지요. 게다가 이 거지 사내가 실은 사내가 아니라 여인이라는 것을 그날 장터에서는 누구 하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두매의 어느 산골에 한 떠돌이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시연이라 했지요. 허나 시연은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사내 옷을 입고 사내 이름을 쓰고 사내처럼 살아갈 뿐 누더기 속에 감춘 몸은 영락없는 처녀였지요. 18이라기엔 어깨가 좁고 사내라기엔 손목이 가늘었습니다. 허나 눈빛만은 칼처럼 형형했지요. 시연은 깊은 산막에서 늙은 검객추 노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세상에 핏줄 하나 없는 외톨이처럼 보였습니다. 밭되기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고 제 이름조차 마음 놓고 부르지 못하는 신세였지요. 산속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해가 질 때까지 검을 휘둘렀지요. 오늘은 1000번이다. 주 노인의 말에 시연이 입을 비죽였습니다. 어제는 800번이라 하셨잖습니까? 하루가 지났으니 200번이 늘어야지. 그런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검법에는 있다. 시연은 투덜대면서도 칼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여 여인의 손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못할 손이었지요. 그 손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10해 전 한 가문이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영모라는 두 글자가 씌워졌고 식구들은 끌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지요. 어린 딸 하나만이 그 불길 속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시연, 아니 방윤이었지요. 사내로 길러진 것도 검을 쥔 것도 오직 살아남기 위함이었습니다. 머리를 사내처럼 묶고 목소리를 일부러 낮추고 치마 대신 바지를 입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숨 쉬는 일처럼 익숙했지요. 때로는 제가 사내인지 여인인지조차 헷갈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합니까? 숨는 게 아니라 벼리는 것이다. 무엇을 벼립니까? 때를 벼리는 것이지. 노인의 대답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알듯 말듯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윤희는 칼을 거두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발밑에 깔린 까마득한 산중이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 가문을 불태운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원수였지요. 그 생각만 하면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새벽 윤희는 다시 마당에서 검을 휘둘렀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칼끝이 어찌나 매서운지 마른 나뭇잎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주 노인이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멈춰라. 노인의 목소리에 윤희가 칼을 걷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스승님? 내 칼이 너무 모질다. 모질어야 살아남지요. 살아남는 칼과 미워하는 칼은 다른 것이니라.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을 천에 둘둘 말아 등에 묶었지요. 그 천 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검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잡이 끝에 작은 표식이 새겨진 오직 한 가문만이 쓰던 검이었지요. 주 노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산을 내려가거라. 때가 되었습니까?
10해를 기다렸다. 이만하면 됐다.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서 무엇을 할 테냐? 우리 가문을 무너뜨린 자를 찾을 겁니다. 찾아서. 베어야지요. 노인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희야, 오랜만에 듣는 제 이름에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움을 칼처럼 갈수록 그 칼은 쥔 사람의 마음부터 깎아내는 법이니라. 무슨 말씀이신지요? 원수의 목을 세마느라 내 마음의 값까지 깎아 팔지는 말라는 것이다. 윤희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복수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말은 한가한 소리로만 들렸지요. 새겨 듣겠습니다. 입으로만 그리 답했습니다. 추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서 낡은 돈주머니 하나를 꺼냈지요. 이게 내가 가진 전부다. 100냥이 들었다. 스승님, 이건 바다라 산 아래 세상은 돈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되느니라. 윤희는 그 돈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윤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10해 만에 밟는 세상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윤희는 낯선 고을의 장터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에 머리가 어지랬지요. 떡을 파는 노파, 집신을 엮는 사내, 엿장수의 가위 소리. 그 모든 것이 윤희에겐 어지러운 풍경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근이었지요. 주막에서 하룻밤 묵으려 돈주머니를 꺼내는데 누군가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야, 산골 촌놈이 돈을 두둑이 가졌네. 왈패 서넛이 윤희를 둘러쌌습니다. 사람을 후려다 노비로 팔아넘기는 무례배 패거리였지요. 무슨 짓이오 손 놓으시오. 윤희가 칼에 손을 뻗었습니다. 허나 적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몽둥이가 날아들었지요. 머리를 얻어맞은 윤희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손발이 묶인 뒤였습니다. 돈주머니도 챙기고 사내 하나도 챙기고 오늘 운수 좋구나. 두목이 100냥짜리 돈주머니를 흔들며 낄낄거렸습니다. 이놈은 어디다 팔까? 멀쩡하게 생겼으니 노비로 팔면 값 좀 나가겠지. 윤희는 이를 갈았습니다. 스승이 평생 모은 100냥을 빼앗기고 제 몸뚱이마저 값이 매겨지고 있었지요. 10해 전 식구들이 끌려가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장터 한복판에 끌려 나왔습니다. 오랏줄에 묶인 채 사람들 앞에 무릎이 꿇려졌지요. 자, 튼튼한 사네요. 누가 데려가시겠소? 거간꾼이 침을 튀기며 외쳤습니다. 구경꾼들이 둥글게 모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꼴이 영거지구먼. 비쩍 말라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었지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비단 옷을 입은 젊은 도령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도령은 윤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무언가에 홀린 듯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다, 저 얼굴. 어디서 본 듯한데. 도령의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저릿했습니다. 어디서 보았는지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지요. 다만 저 사내를 이대로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었습니다. 100냥이오 저 산에. 내가 데려가겠소. 도령이 돈주머니를 거간꾼에게 던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술렁였지요. 진사댁 도련님 아니시오? 저런 거지를 100냥씩이나 주고? 미쳤구먼, 미쳤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령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랏줄을 풀어주시오. 저 사람 검도 돌려주고. 검까지요. 내가 산 사람의 물건이니 당연히 내 것이오. 거간꾼은 입맛을 다시면서도
천에 싼 검을 내놓았습니다. 오랏줄이 풀렸습니다. 윤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지요. 그러고는 제 앞에 선 도령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대가 나를 샀소? 도령은 대답 대신 거간꾼에게서 받은 검을 윤희에게 툭 건넸습니다. 밖에. 갚으라는 거요? 갚든 말든. 도령은 퉁명스레 돌아섰습니다. 어째서 100냥이나 던졌는지 도령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저 사내를 두고 가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 듯 했습니다. 허나 그런 속내를 입에 담을 위인은 못 되었지요. 내 이름은 도재우다. 이 고을 진사댁 아들이고 그래서요. 따라오게 끼니는 굶기지 않겠네. 윤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방금까지 짐승처럼 팔리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양반이 저를 돈으로 사서 데려가겠다니요. 됐소. 나는 누구의 노비도 아니오. 노비라 한 적 없네. 재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허나 윤희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준 100냥은 왈패들이 챙겨 달아난 뒤였지요. 가진 것이라곤 등에 맨검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복수할 자를 찾으려면 우선 세상에 발붙일 자리부터 있어야 했습니다. 양반집 안에 들어가면 세상 소식이 절로 들리겠지. 윤희는 속으로 셈을 했지요. 정 그러시면 며칠만 신세 지겠소. 밥값은 일로 갚으리다. 마음대로 하게. 재우는 그 말만 남기고 앞서 걸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반가운 기색도 없었지요. 윤희는 그 무뚝뚝한 등을 새침하게 흘겨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한쪽은 비단 옷을 입은 부잣집 도령, 한쪽은 등에 검을 맨 거지 행색의 떠돌이. 누가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 동행이었지요. 재우는 앞장서 걸으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한마디 툭 던졌지요. 이름이 무엇인가? 시연이라 하오. 고향은? 없소. 식구는? 없소. 재우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시시콜콜 따지는 양반이 아닌 게 윤희는 차라리 편했지요. 허나 그 무심함이 또 얄밉기도 했습니다. 한데 날이 윤희가 새침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양반 나리께선 늘 그리 사람을 돈으로 사 모으시오? 방금 100냥에 사람 하나 사셨잖소. 재우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사 모은 게 아니라 풀어준 것이네. 풀어줬으면 길을 터줄 일이지. 어찌 집까지 끌고 가시오. 끌고 간다 한 적 없네. 싫으면 지금 돌아가게. 윤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재우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한참을 걷다 재우가 슬쩍 곁눈질을 했습니다. 그 등에 맨 건 검인가? 호신용이오. 거지가 호신할 게 무에 있다고. 거지라 더 지킬 게 많은 법이오. 재우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어라 대꾸하려다 그저 고개를 돌렸지요. 까닭 모를 끌림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 얼굴을 어디서 보았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지요. 허나 재우는 그 마음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본디 속을 잘 내보이지 않는 위인이었으니까요. 저 멀리 기와를 높이 올린 큰 집이 보였습니다. 다 왔네. 저 집이다. 재우가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소슬대문이 우뚝하고 담장이 끝도 없이 이어졌지요. 윤희는 그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높은 대문 안에 제 평생을 뒤바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손에 쥔 칼이 끝내 누구를 향하게 될지를. 바람이 불어 등에 묶은 검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소슬대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재우가 거지 하나를 달고 들어서자 마당이 술렁였지요. 빨래하던 계집종도, 마당 쓸던 사내종도 일손을 멈췄습니다. 도련님이 또 무슨 사고를 치셨나 봐. 저 거지는 또 뭐람. 수군거림이 담장을 타고 번졌습니다. 그때 청지기 하나가
종종걸음으로 달려 나왔지요. 마른 체구에 째진 눈, 손을 연신 비비는 사내였습니다. 청직이 만돌이었지요. 도련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사흘이나 소식이 없으셔서. 별일 없었네. 재우가 퉁명스레 답했습니다. 만돌의 시선이 시연에게 꽂혔습니다. 위아래로 훑은 눈초리가 영 곱지 않았지요. 한데 이 거지는 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할 사람이네. 일할 사람이라니요. 만돌이 펄쩍 뛰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거지를 어찌 집 안에 들이십니까? 도둑이라도 들면. 내가 데려온 사람이네. 토 탈지 말게. 재우가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만돌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번뜩였지요. 시연은 그 눈초리를 모른 척했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칼날처럼 곤두섰지요. 저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바로 그때 사랑채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중년 사내가 마루로 나섰습니다. 살집 오른 얼굴에 처진 눈꺼풀 아래 눈빛이 빈틈없었지요. 이 집의 주인 도진사였습니다. 재우의 아버지였지요. 아버지. 재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사의 눈이 시연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저 거지는 누구냐? 장터에서 데려왔습니다. 일손이 모자라기에. 일손. 도진사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내가 100냥을 주고 거지를 사왔다는 소문이 벌써 고을에 자자하더구나. 재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사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지요. 재우야, 양반의 채통이란 게 있다. 어찌 그런 경솔한 짓을. 제 돈으로 한 일입니다. 내 돈이 어디서 났느냐 다. 이 아비의 곳간에서 나온 것이지. 도진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서늘했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아비였지만 그 속은 얼음장 같았지요. 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까닭은 알 수 없었지만 저 사내가 어쩐지 소름 끼치게 싫었지요. 어찌 처음 보는 자가 이리도 거슬릴까. 시연은 제 마음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도진사가 한참 만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되었다. 이미 데려온 것을 어쩌겠느냐. 아버지. 다만 행랑채에 두고 험한 일이나 시켜라. 안채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하고. 예. 그리고 만돌아. 예, 나리. 저자가 무엇을 하는지 눈을 떼지 말거라. 만돌이 음흉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소인이 단단히 지켜보겠습쇼. 시연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시라면 산속에서 짐승들과도 숨바꼭질하며 자랐으니까요. 그날 밤 시연은 행랑채 구석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거적대기 한 장에 호롱불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지요. 허나 산막보다야 나았습니다. 시연은 등에 맨 검을 쳐내싸 벽 깊숙이 감췄습니다. 이 검만은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되었지요. 그때 방문이 슬며시 열렸습니다. 시연이 화들짝 검을 가렸지요. 니시오. 아이고 놀라긴. 늙은이네. 허리 굽은 노파 하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엌일을 맡은 분월 할멈이었지요. 이거라도 들어. 종일 굶었지?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국, 김치 한 종지가 전부였습니다. 허나 시연은 그 상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어찌 저 같은 거지에게. 거지가 어때서? 사람이 사람한테 밥 주는 게 흉인가? 분월 할멈이 주름진 얼굴로 웃었습니다. 어서 들어. 시식기 전에. 시연의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누군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 얼마만이던가요. 열해 전 어머니가 차려주던 밥상 이후 처음이었지요. 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질까 애써 참으면서요. 천천히 들어. 채할라. 분월 할멈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한지
시연은 결국 눈물을 떨구고 말았지요. 고맙소, 할멈. 고맙긴. 거지든 양반이든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할멈이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시연은 그 밥 한 그릇을 평생 잊지 못하리라 생각했지요. 원수의 집에서 받은 첫 온정이 하필 이리도 따뜻할 줄이야. 그것이 시연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일이었지요. 산에서 검을 1000번씩 휘두르던 시연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물지개를 진 시연이 우물가를 오갈 때였습니다. 재우가 뒷짐을 지고 다가왔지요. 뚱하게 서서 한참을 보기만 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오? 시연이 새침하게 물었지요. 물 좀 그만 흘리고 다니게. 마당이 질척이지 않나? 흘린 적 없소. 방금 흘렸네. 그건 나리가 부딪혀서 그런 거 아니오. 재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사실 먼저 부딪힌 건 재우였으니까요. 아무튼 조심하게. 재우가 헛기침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 말고 무언가를 툭 던졌지요. 집신 한 켤레였습니다. 맨발로 다니면 발 다치네 신게. 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건 낡은 거네 신경 쓰지 말게. 재우는 그 말만 남기고 성큼성큼 가 버렸습니다. 시연은 손에 쥔 집신을 내려다보았지요. 낡기는커녕 집 냄새가 폴폴 나는 새 것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척은 다 하면서 시연은 어이가 없어 피식 웃었습니다. 허나 곧 고개를 저었지요. 저 도령도 결국 양반집 자식이었습니다.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모르는 자였지요. 정을 줘선 안 되었습니다. 시연은 집신을 신으면서도 마음만은 단단히 여몄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까닭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원수를 찾는 것. 그것만이 시연이 살아있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분홀 할멈이 또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달걀 한 알이 더 얹혀 있었지요. 이건 어디서 났소? 쉿. 도련님이 몰래 쥐어줬어. 도련님이 시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입으론 무뚝뚝해도 속은 물러터진 양반이지. 어려서부터 그랬어. 분홀 할멈이 빙긋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그런가 정의 곤줄인 도련님이야. 어머니가 안 계시오? 10살 무렵 돌아가셨지. 그 뒤로 도련님이 부쩍 말이 없어졌어. 시연은 달걀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지요. 할멈은 이 집에 오래 계셨소? 시연이 슬쩍 물었습니다. 오래됐지. 한 20년 됐나. 그럼 이 집안 내력도 잘 아시겠구려. 내력은 무슨. 한데 말이야. 분홀 할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집이 원래부터 이리 잘 살던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처음 왔을 땐 그저 그런 살림이었어. 한데 어느 헨가 갑자기 떵떵거리게 됐지. 어느 해 말이오? 글쎄 한 10년쯤 됐나. 갑자기 논밭이 늘고 집을 새로 올리고 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제 가문이 무너지던 바로 그 무렵이었으니까요. 할멈, 그게 정말이오? 10년 전이 맞소? 시연이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왜 그리 놀라. 늙은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진 않아. 분홀 할멈이 손사래를 쳤지요. 한데 너는 어찌 그런 걸 다 묻누, 거지가. 그저 궁금해서 그랬소. 시연은 황급히 시치미를 뗐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어쩌면 이 집이, 아니, 아직은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부자 된 집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시연은 끓어오르는 마음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이튿날도 재우는 어김없이 시연 곁을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장작을 패는 시연 옆이었지요. 도끼질이 영 어설프군. 이리 줘 보게 이렇게 하는 거네. 재우가 도끼를 받아들더니 장작을 내리쳤습니다. 딱 하고 장작이 보기 좋게 갈라졌지요. 어떤가? 재우가 우쭐한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연이 도끼를 도로 빼앗았지요. 그러고는 단숨에 장작 5개를 쪼개 버렸습니다. 어찌나 빠르고 매서운지 재우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어설프다 하지 않았소? 시연이 새침하게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재우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도끼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네 대체 뭐 하던 사람인가? 그냥 떠돌이라 하지 않았소. 떠돌이가 도끼를 그리 쓰나? 나무하며 살았으니 당연하지요. 시연은 태연히 둘러댔습니다. 허나 재우의 눈에는 의심이 아니라 호기심이 일렁였지요. 뚱한 얼굴 뒤로 저 거지가 점점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묘한 자야 볼수록 묘한 자라니까. 재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연은 일하는 틈틈이 집안 사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진사가 어떤 자인지,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지, 허나 좀처럼 단서는 잡히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랑채를 청소하던 시연의 눈에 펼쳐진 서책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그 글을 읽어 내려가던 시연이 멈칫했지요. 어려운 문장이 술술 읽혔던 것입니다. 4대 부가 딸로 자라며 익힌 글솜씨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지요.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지가 글을 다 읽는구나. 만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째진 눈이 번뜩였지요. 시헌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저 그림 보듯 보았을 뿐이요. 그림? 방금 입술이 글자를 따라 움직이던데. 잘못 보신 게요. 시헌은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만돌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입가에 묘한 웃음을 걸었지요. 거지치고는 영 수상한 거지란 말이야.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시연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돌의 눈초리가 자꾸만 떠올랐지요. 서둘러야겠다. 꼬리가 잡히기 전에. 시연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진사의 목소리였지요. 누군가와 은밀히 나누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시연은 살그머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기다리던 단서일지도 몰랐으니까요. 발소리를 죽이고 시연은 담장 그늘로 스며들었습니다. 담장 그늘은 어두웠습니다. 시연은 숨을 죽이고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지요. 호롱불 2개가 창호지에 어른거렸습니다. 도진사와 낯선 사내 하나의 그림자였지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소이다. 도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안부를 전하랍디다. 낯선 사내의 목소리는 차고 매끄러웠지요. 한양 말씨였습니다. 시연은 더 바싹 몸을 붙였습니다. 한데 요즘 통 연통이 없으시기에 혹 무슨 일이라도. 도진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은? 대감마님이야 늘 태평하시지. 다행입니다. 다만 한 가지. 10년 전 그 일 말이오. 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일이라면 이미 다 끝난 일이 아닙니까? 도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끝나긴 했지. 한데 죽은 줄 알았던 방씨 핏줄이. 방씨 핏줄이라니요. 시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씨, 그것은 다름 아닌 제 가문의 성이었으니까요. 확실친 않소. 그저 떠도는 소문이요. 낯선 사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데 대감마님이 영마음에 걸려 하시니 자네도 입단속 단단히 하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일이 새어나가는 날엔 대감마님도 자네도 함께 목이 달아나는 게야. 명심하겠습니다. 도진사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한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10년 전, 그 방 장군은 정말 영모를 꾀했던 geb니까? 이 사람이 그걸 지금 와서 따져 무엇하나. 낯선 사내가 버럭 소리를 낮췄습니다. 영모면 영모인 게지. 대감마님이 그리 정하셨으면 그런 게야. 설마 자네 이제와 양심이 찔리는 겐가. 그 덕에 이만큼 떵떵거리며 살았으면서. 아닙니다. 그저. 방 장군 그자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할까봐.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네. 시헌의 두 주먹이 으스러져라 쥐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당장 뛰어들어 저 입을 찢어 놓고 싶었습니다. 허나 시헌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10년 전 그 일 방씨 핏줄 대감마님. 조각들이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이 집이 정녕 제 가문과 얽혀 있단 말입니까? 도진사가 원수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대감마님이?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연의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뚝 부러졌습니다. 누구냐? 방 안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터졌지요. 시연은 몸을 날렸습니다. 호롱불이 꺼지고 사내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걔 누구냐? 거기 서라. 시연은 어둠을 가르며 내달렸습니다. 담장이 코앞이었지요. 단숨에 담을 타고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젖은 기와장의 발이 미끄러졌지요. 시연의 몸이 허공에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담 아래로 굴러떨어졌지요. 쿵! 옆구리가 장작더미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했지요. 시연은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허나 옆구리에서 뜨끈한 것이 번졌지요. 피였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졌지요.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시연은 행랑채 쪽으로 기다시피 몸을 끌었습니다. 허나 몇 걸음 못 가 그대로 풀썩 고꾸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빗속을 가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재우였습니다. 밤마시를 나섰다 돌아오던 길이었지요. 빗속에 쓰러진 시연을 보고 재우가 달려왔습니다. 시연, 정신 차리게. 나리. 시연의 목소리가 모깃소리만 했습니다. 옆구리가 이런. 피가. 재우는 두말 없이 시연을 들쳐업었습니다. 그러고는 빗속을 가로질러 행랑채로 내달렸지요. 방에 시연을 눕힌 재우는 다급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겠네. 안 됩니다. 시연이 재우의 소매를 붙들었지요. 의원은 안 됩니다. 제발. 이 피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나. 부탁입니다. 그냥 두십시오. 시연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한지 재우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게 분명했지요. 재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네. 내가 봐주지. 재우는 약상자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피에 젖은 저고리를 살피려 재우가 옷고름에 손을 댔습니다. 상처를 동여매야 했으니까요. 젖은 저고리 자락을 조심스레 들추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우의 손이 우뚝 멎었습니다. 저고리 안 가슴을 칭칭 동여맨 무명천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내의 몸에는 있을 까닭이 없는 것이었지요. 재우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헌은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재우는 황급히 손을 거두고 돌아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여인이었다니, 시연이 여인이었다니.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산에 행세를 했단 말인가?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손목도, 좁은 어깨도, 글을 읽던 솜씨도. 허나 재우는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테니까요. 재우는 다시 돌아앉았습니다. 이번엔 눈을 질끈 감은 채였지요. 손끝으로만 더듬어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행여 시연이 부끄러울까 그 얼굴은 보지도 않았지요. 꽉 묶을 테니 좀 아파도 참게. 시연은 가물거리는 정신에 그 말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재우의 손길은 무뚝뚝했지만 더없이 조심스러웠지요. 상처를 다 싸맨 재우는 젖은 이마의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그 곁을 지켰지요. 과묵한 사내의 얼굴에 처음 보는 근심이 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재우는 곤히 잠든 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어찌하여 이런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게냐? 이 가녀린 여인이 무슨 사연을 짊어졌기에 무엇을 위해 산에 행세를 하며 칼까지 품고 사는 것일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산더미였지만 재우는 꾹 참았습니다. 시연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기로 한 것이지요. 아프지, 나라. 재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재우 자신도 흠칫 놀랐지요.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리도 마음에 들어찼던 걸까요? 재우는 그 마음의 정체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잠든 얼굴이 평온하기를 그저 그것만을 바랐지요. 이튿날 시연이 눈을 떴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깔끔하게 동여매어져 있었지요. 머리맡에는 약사발과 식은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그때 방문이 열리고 재우가 들어왔습니다. 깼나? 나리께서 저를 돌보셨습니까? 별거 아니네. 약이나 마저 먹게. 재우는 평소처럼 대면대면했습니다. 허나 시연은 문득 불안해졌지요. 혹시 보았을까? 가슴에 무명천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시연이 조심스레 재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허나 재우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왜 그리 보나? 아닙니다. 옆구리는 좀 어떤가? 견딜만합니다. 며칠은 일하지 말고 누워있게. 일은 내가 적당히 둘러대지. 어찌 저 같은 거지를 이리 챙기십니까? 시연이 새침하게 그러나 가시 돋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 빚을 지우시려는 게요? 빚은 무슨? 공짜로 베푸는 양반은 본 적이 없어서 하는 말이오. 재우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사람이 다쳤으니 돌보는 것뿐이네. 별 뜻 없네. 별 뜻 없는 사람이 밤새 곁을 지키오? 시연이 톡 쏘아붙였지요. 재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밤새 지킨 것을 들킨 게 머쓱했던 것입니다. 누가 밤새 지켰다고 잠깐 들여다본 게지. 실은 죽까지 끓여다 놓고 말이오. 그건 분월 할멈이 한 거네. 재우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연은 더 캐묻지 않았지요. 허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뚝뚝한 척하는 저 도령이 어쩐지 미워할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재우는 그 말만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못 본 괴로구나. 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허나 그것은 시연의 착각이었습니다. 재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모르는 척 비밀을 묻어두기로 했을 뿐이었지요. 방을 나서던 재우는 마당에서 만돌과 딱 마주쳤습니다. 만돌의 째진 눈이 행랑채 쪽을 흘끔거렸지요. 도련님, 간밤에 누가 담을 넘었다지 뭡니까? 그래서? 한데 마침 저 거지가 옆구리를 다쳐 누웠다더군요. 영 수상합니다. 혹 저자가 담을 넘던 그놈이 아닐까요? 도둑일지도 모를 일입니다요. 만돌이. 재우가 그 말을 잘랐습니다. 시연은 어젯밤 내내 나와 함께 있었네. 예, 도련님과요? 술을 한잔 했지. 한데 무슨 도둑이란 말인가? 재우의 거짓말은
천연덕스러웠습니다. 만돌은 미심쩍은 얼굴이었지만 더 따지진 못했지요. 그러셨습니까? 소인이 괜한 말을. 만돌이 굽신거리며 물러갔습니다. 허나 그 눈빛은 여전히 행랑채를 떠나지 못했지요. 방을 나선 재우는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간밤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여인이 사내로 산단 말인가.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연을 처음 본 장터에서의 그 저릿함.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재우는 아직도 알 수 없었지요. 허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것. 과묵한 사내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다 슬며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자리에 누운 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간밤에 엿들은 말이 자꾸만 맴돌았지요. 10년 전 그 일 방씨 핏줄 대감마님. 이 집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제 가문과 얽혀 있었지요. 반드시 알아내고 말리라. 시연은 욱신거리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나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누워있는 이 집이 머지않아 어떤 진실을 토해낼지를,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칼끝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를. 옆구리의 상처는 사나흘 만에 아물어 갔습니다. 허나 시연의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졌지요. 밤마다 엿들은 말이 칼처럼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방 장군 그자가 영모를 꾀했던 geb니까? 영모면 영모인 게지.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놓고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 시연은 벽에 감춰둔 검을 꺼냈습니다. 천을 풀자 손잡이의 가문 표식이 호롱불에 번뜩였지요. 아버지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어이 갚아드리겠습니다. 시연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랑채로 쳐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도진사의 목에 이 칼을 겨누고 싶었지요. 시연은 검을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허나 문고리를 잡은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날 스승이 남긴 당부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미움이 칼처럼 날카로워질수록 정작 제 마음부터 베이는 법이라던 그 말. 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 도 진사를 벤다고 끝이 아니다. 도진사는 그저 졸개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원수는 그 뒤에 숨은 대감마님이었지요. 섣불리 움직이면 진짜 원수를 놓친다. 시연은 검을 다시 천에 쌌습니다. 허나 이 집에 더 머무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만돌이 시시각각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정체가 들통나는 날엔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집을 떠나 한양으로 가야 하나. 대감마님이라는 자를 찾으려면 한양으로 가는 게 빨랐습니다. 시연은 한참을 고민했지요.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밤이 깊도록 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연은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집에선 더 캐낼 것이 없다 여겼지요. 괜히 머물다 정체만 들킬 판이었습니다. 깊은 밤, 시연은 보찜을 꾸렸습니다. 검을 등에 메고 살그머니 방문을 열었지요.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깔려 있었지요. 시연은 발소리를 죽이고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 가나? 시연이 흠칫 돌아섰습니다. 툇마루에 재우가 우두커니 앉아 있었지요. 달빛 아래 그 얼굴은 평소처럼 무심했습니다. 날이 어찌 안 주무시고. 잠이 안 와서 한데 그 보찜은 무언가? 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떠나려 했나? 재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빚도 안 갚고 그 백냥은 언젠가 꼭 갚으리다. 언제 갚을 건데? 재우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시연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지요. 이름도 고향도 없는 자가 그 큰 돈을 어찌 갚는단 말인가?
그러니 갚을 때까진 여기 있게. 나리, 빚진 사람이 야반도주하는 법이 어디 있나? 재우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어쩐지 붙잡는 기색이었습니다. 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찌 이리 저를 붙잡으십니까? 붙잡는 게 아니라 빚을 받겠다는 거네. 거짓말 마십시오. 백냥 따위, 나리에겐 푼돈이 아닙니까? 재우가 흠칫했습니다. 정곡을 찔린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어찌하여 저를 붙잡으시는 겁니까? 시연이 똑바로 재우를 쏘아보았습니다. 재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모르겠네. 재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네 한데. 한데, 자네가 떠난다 하니 가슴이 답답하네 그뿐이네. 무뚝뚝한 사내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런 말을 들으려던 게 아니었는데 복수심으로 단단히 여몄던 마음에 금이 가는 듯 했습니다. 나리는 참 이상한 분이요. 시연이 겨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날 밤 시연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보찜을 도로 풀며 시연은 생각했지요. 그래, 떠나는 건 어리석다. 한양에 간들 대감마님이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집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도진사와 대감마님은 분명 연통을 주고받고 있었으니까요. 이 집에서 캐자 도 진사의 서고를 뒤지면 무언가 나올 것이다. 시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떠나는 대신 남아서 진실을 파헤치기로. 그것이 시연의 첫 번째 결심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시연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묵묵히 일하는 거지였지만 속으로는 매의 눈이었지요. 도진사가 언제 사랑채를 비우는지, 서고에는 언제 사람이 없는지, 만돌은 어느 때 자리를 뜨는지, 시연은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허나 도진사의 서고는 늘 굳게 잠겨 있었지요. 열쇠는 도진사가 직접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쉽지 않겠구나. 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연은 부엌으로 분월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할멈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소? 무언데 그래. 나리께선 서고에 뭘 그리 꽁꽁 숨겨 두신답디까? 분월 할멈이 손을 멈추고 시연을 흘끔 보았습니다. 거긴 또 어찌 묻누. 거지가 서고는 알아 뭐하게. 그저 청소라도 할까 하여. 청소는 무슨. 그 방엔 아무도 못 들어가. 분월 할멈이 목소리를 낮췄지요. 나리가 한 달에 한 번 금은밤이면 거길 혼자 드나드셔. 금은밤에요? 옛날 문서들을 거기 다 넣어 두셨다지. 어찌나 끔찍이 아끼시는지. 시헌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옛날 문서라. 어쩌면 그 안에 10년 전에 진실이 잠들어 있을지도 몰랐지요. 한데 너는 어찌 자꾸 그런 걸 묻누? 그저 궁금해서요. 시연은 황급히 웃어 보였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금은밤을 손꼽아 헤아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우가 시연을 불렀습니다. 시연 오늘부터 자네 행랑일 그만두게. 예? 내 곁에서 잔심부름이나 하게 글도 좀 아는 듯하니 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거지를 도련님 곁에 두겠다니 파격이었지요. 어찌 갑자기? 싫은가? 아닙니다. 실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재우 곁에 있으면 사랑채를 드나들 핑계가 생기니까요. 서고에 다가갈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데 나리, 시연이 새침하게 물었습니다. 거지를 곁에 두면 양반 채통이 상하지 않겠소? 채통은 무슨? 도진사 어른께서 아시면 노발대발하실 텐데요. 아버지껜 내가 알아서 말하지 자네는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게. 시키는 일이라 그게 무엇이오? 먹 갈고 책 나르고 가끔 말동무나 하게. 무뚝뚝한 나리께서 말동무가 다 필요하시오? 그렇네 어서 먹이나 갈게. 재우가 헛기침을 하며 돌아앉았지요. 시연은 모지기는 척먹을 갈았습니다. 허나 그 입가엔 옅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곁시중을 들며 시연은 재우의 별난 면을 하나둘 알게 됐습니다. 과묵한 도령은 실은 단 것을 무척 좋아했지요. 그를 읽다 막히면 괜히 헛기침을 했고 부끄러우면 귀가 빨개졌습니다. 날이 또 귀가 빨개지셨습니다. 안 빨개졌네. 거울을 보여드릴까요? 시끄럽네. 재우가 버럭하면 시연은 까르르 웃었지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사이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재우가 제 앞에서만 유독 말이 많아진다는 것을요. 다른 이들에게는 퉁명스럽기 그지없는 도령이었지요. 허나 시연과 있을 때면 시답잖은 농도 던지고 덜어 웃기도 했습니다. 나리는 어찌 제 앞에서만 그리 말이 많으십니까? 내가 언제? 방금도 한참을 떠드셨잖습니까? 재우가 멋쩍게 입을 다물었지요. 시연은 그 모습이 어쩐지 짠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정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자란 도령. 그 허기진 마음이 비로소 곁을 내준 사람 앞에서 풀리는 것이었지요. 나리 앞으로도 실컷 떠드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그냥요 들어줄 사람이 하나쯤은 있어야지요. 시연이 빙긋 웃었습니다. 재우는 잠시 멍하니 시연을 바라보았지요. 누군가 제 말을 다 들어주겠노라 한 것이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무뚝뚝한 도령의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곁에 머무는 것이었건만 시연은 자꾸만 이 무뚝뚝한 도령과 보내는 시간이 싫지 않았지요. 정신 차려라. 흔들리면 안 된다. 시연은 매번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허나 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재우가 왜 자신을 곁에 두려는지를. 사실 재우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연이 여인이라는 걸 안 뒤로 그 거친 행랑일이 영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무거운 물지개며 장작 패기를 여인에게 시킬 수는 없었지요. 허나 그런 속내를 입에 담을 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면대면하게 곁에 두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지요. 시연은 그 마음도 모른 채 그저 서고 생각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상이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시연은 재우를 따라 사랑채를 드나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서책을 나르며 곁눈으로는 서고 쪽을 살폈지요. 무얼 그리 두리번거리나? 재우가 붓을 들다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네, 요즘 통 딴 생각이군. 그럴 리가요. 시연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재우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눈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지요. 저 사람, 무언가를 찾고 있구나. 과묵한 재우도 시연의 심상찮은 기색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질 무렵 뜻밖의 손님이 도진사댁을 찾았습니다. 대문간이 떠들썩해졌지요. 이리 오너라. 호탕한 목소리와 함께 잘 차려입은 젊은 도령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닌 사내였지요. 재우의 둘도 없는 벗 서세현이었습니다. 재우야, 그간 잘 지냈느냐? 서세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멈췄지요. 재우 곁에 선 시연이었습니다. 서세현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재우야, 저 사람은 니냐?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내 곁에서 일하는 사람이네. 호, 서세현이 성큼성큼 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지요. 이름이 무엇인가? 시연이라 하오. 시연이라 거참. 사내치고 곱상하게 생겼군. 서세현이 싱긋 웃었습니다. 시연은 흠칫했지요. 곱상하다니 혹 눈치챈 건가? 허나 서세현은 그저 사람 좋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우 이 무뚝뚝한 녀석 곁에서 고생이 많겠네. 앞으로 잘 지내보세. 서세현이 시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시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그 모습을 재우가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까닭 모를 불편함이
가슴 한 구석에 스멀스멀 피어올랐지요. 이 잘생기고 싹싹한 벗이 어쩐지 마뜩잖았던 것입니다. 허나 그게 무슨 마음인지 무심한 재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세현은 무슨 핑계를 대서든 도진사 댁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유독 시연의 곁을 맴돌았지요.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금은 밤이 돌아왔습니다. 시연은 숨죽여 서고로 다가갔지요. 허나 서고 앞에는 만돌이 떡하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도진사가 단단히 일러둔 모양이었지요. 젠장 오늘은 글렀구나. 시연은 발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서두르다 꼬리를 밟혀선 안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수도 마음도 모든 게 뒤엉켜 있었지요. 스승님을 한번 배워야겠다. 이튿날 시연은 약초를 캔다는 핑계로 산에 올랐습니다. 열흘 만에 찾은 산막이었지요. 추노인은 여전히 마당에서 검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스승님, 얼굴이 상했구나. 무슨 일이 있었더냐? 시연은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진사 댁에 들어간 것, 엿들은 밀담, 방씨 핏줄과 대감마님, 추노인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대감마님이라. 추노인이 검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아비를 모함한 자가 그 뒤에 있는 개로구나. 스승님은 짐작가는 자가 있으십니까? 10년 전 내 아비를 시기하던 자가 하나 있었다. 누굽니까? 확실치 않으니 함부로 입에 담지 않으마 허나 추노인이 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진사라는 자의 서고에 분명 무언가가 있을 게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한데 윤이야, 추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눈빛이 달라졌구나. 예? 산을 내려갈 적엔 온통 복수뿐인 눈이었다 한데 지금은 무언가에 흔들리는 눈이야. 시연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우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집에 마음 둔 이라도 생긴 게냐? 그럴 리가요. 시연이 발끈했습니다. 허나 그 붉어진 얼굴이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지요. 추노인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심해라. 정에 흔들리면 칼끝이 무뎌지는 법이니라. 내 아비의 원수를 갚는 일이다. 사사로운 정에 휘둘려선 아니 돼. 알고 있습니다, 스승님. 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그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 수 없는 것으로 차오르고 있었지요. 추노인은 그런 제자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18, 본디 같으면 꽃다운 처녀로 곱게 자랐을 나이였지요. 복수라는 짐을 지우게 한 것이 노인은 늘 미안했습니다. 이거나 받아가거라. 추노인이 환약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상처에 좋은 약이다. 옆구리 아직 다 안 나았지. 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찌 아십니까? 내가 내 스승이다. 그만한 건 보면 안다. 시연의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문득 추노인이 검 한 자루를 들어 보였습니다. 내 아비의 검법을 아직 잊지 않았느냐? 어찌 있겠습니까? 펼쳐 보아. 시연이 검을 받아 마당에서 천천히 초식을 풀어냈습니다. 부드럽게 흐르다 한순간 벼락처럼 내리꽂는 독특한 검이었지요. 그래, 바로 그것이 방 장군의 검이다. 추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그 검을 알아볼 자가 아직 몇은 살아있을 게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언젠가 내 검이 내 정체를 증명해 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게지. 시연은 그 말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검을 펼치는 순간만은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마치 아버지가 곁에 선 듯 했으니까요. 몸 조심하거라. 그리고 추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 흔들리거든. 차라리 그 집을 떠나거라. 목숨이 먼저니라. 시연은 대답 없이 그저 산을 내려왔습니다. 도진사댁으로 돌아오니 마침 서세현이 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드나드는 손님이었지요. 그런데 그 서세현이 시연을 보자마자 반색을 했습니다. 시연이, 어디 갔다 이제 오나 한참을 기다렸네.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그래, 자네와 시한수 나누고 싶어서 말이야. 서세현이 시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시연은 화들짝 손을 뺐지요. 무슨 짓이오? 사내끼리 손 좀 잡는 게 어떤가? 자네 손이 어찌 이리 곱누? 바로 그때 어디선가 재우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시연 자네 어디 있었나? 먹할 게 산더미네. 재우가 시연의 팔을 휙 잡아 끌었습니다. 이복의 재우, 지금 내가 시연이랑 얘기 중이지 않나? 시연은 내 일을 봐야 한해 종을 함부로 데려가지 말게. 종은 무슨 사람을 그리 부려먹나? 서세현이 혀를 찼습니다. 재우의 미간이 꿈틀했지요. 두 벗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흘렀습니다. 시연은 영문도 모른 채 두 사내 사이에 끼어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도 서세현의 발걸음은 잦아졌습니다. 올 때마다 시연에게 줄 선물을 들고 왔지요. 어떤 날은 좋은 붓을, 어떤 날은 단엿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자네 주려고 사왔네. 어찌 자꾸 저 같은 거지에게. 거지가 어떤가 사람이 좋으면 그만이지. 서세현은 진심으로 시연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 곱상한 얼굴도 새침한 말투도 어딘가 묘하게 끌렸지요. 거참 이상한 일이군 사내한테 이런 마음이 들다니. 서세현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자꾸만 시연을 찾았습니다. 한편 사내 행세를 하는 시연에게는 남모를 곤욕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사내종들이 우르르 몰려와 시연을 끌었지요. 여복의 시연이 날도 더운데 다 같이 냇가에 멱이나 감으러 가세. 시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내들 틈에서 멱을 감다니 큰일 날 노릇이었지요. 나는 됐소. 물을 무서워해서. 사내가 물을 무서워한다고. 에이, 그러지 말고 가세. 종들이 막무가내로 시연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연이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였지요. 이놈들. 시연은 오늘 내 일을 봐야 하네. 재우가 불쑥 나타나 시연을 빼냈습니다. 아, 또 도련님이 데려가시네. 종들이 입을 비죽이며 흩어졌지요. 시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고맙긴 어서 따라오게. 재우는 무뚝뚝하게 돌아섰지만 그 귀가 살짝 붉었지요. 실은 시연이 곤란해하는 걸 보고 불어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허나 시연은 그 속도 모른 채 그저 살았다 싶었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는 재우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서세현이 시연에게 웃어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시연이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괜히 심통이 났습니다. 그 엿 먹지 말게. 재우가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어찌요? 이가 상하네. 시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엿 하나에 이가 상한다니 별 트집이 다 있었지요. 허나 재우는 진지했습니다. 서세현이 준 것이라면 엿 하나도 맞득잖았던 것입니다. 날이. 혹 서도령이 싫으십니까? 시연이 물었습니다. 시킨 누가 싫다 했나? 한데 어찌 서도령만 오면 심통이 나십니까? 심통은 무슨? 재우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저 그자가 자네 곁에 얼쩡대는 게 거슬릴 뿐이네. 거슬린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재우는 제 말에 제가 당황했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이 발글에 달아올랐지요. 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영문 모를 웃음이 났습니다. 며칠 뒤 서세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시연을 데리고 꽃놀이를 가겠다는 것이었지요. 시연이, 오늘 날이 좋으니 봄나들이나 가세. 저는 일이 있어서. 일은 무슨 재우 저 녀석한테는 내가 말해주지. 서세현이 막무가내로 시연을 끌었습니다. 그 순간 재우가 둘 사이를 가로막았지요. 안 되네. 또 왜 그러나?
오늘은 시연과 내가 갈 때가 있네. 재우가 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시연도 서세현도 어리둥절했지요. 갈 데가 있다니 처음 듣는 소리였으니까요.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나리? 시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그냥 따라오게. 재우는 무작정 시연을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서세현만 머쓱하게 남겨둔 채였지요. 한참을 걷던 재우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리,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도 모르겠네. 예? 그냥 그자한테서 자네를 떼어놓고 싶었네. 재우가 멋쩍게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시연은 그만 피식 웃고 말았지요. 무뚝뚝한 도령에 영 서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나선 길이었습니다. 허나 두 사람은 모처럼 나란히 봄볕을 걸었지요. 시냇가에 앉아 재우가 사온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많이 들게. 자네 너무 말랐네. 거지가 살찌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거지 하지 말게. 재우가 불쑥 말했습니다. 예? 자네는 거지가 아니네. 적어도 내 눈엔. 시연이 떡을 베어 물다 멈칫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입니까? 글쎄, 그건 나도 아직 모르겠네. 재우가 머쓱하게 시냇물에 돌을 던졌습니다. 시연은 그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무심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사내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차가운 아비 밑에서 자란 도령. 어쩌면 저 사람도 저처럼 외로운 게 아닐까. 시연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리 외로우셨지요. 시연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재우가 돌을 던지던 손을 멈췄지요. 무슨 소린가? 이 큰 집에 마음 둘 곳 하나 없으셨을 것 같아서요. 재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랬네. 무뚝뚝한 사내의 입에서 뜻밖의 속내가 새어나왔지요. 아버지는 늘 차가웠고 종들은 나를 어려워했지. 버시아곤 세연이 하나뿐이었네. 한데 자네가 온 뒤로는 집에 들어오는 게 싫지 않더군. 재우가 멋쩍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연의 가슴이 뭉클했지요. 외톨이는 저뿐인 줄 알았는데 이 도령도 저처럼 혼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외로우면 그냥 곁에 두십시오. 저도 혼자는 지긋지긋했으니까요. 시연이 옅게 웃었습니다. 두 외톨이가 서로의 빈자리를 알아본 순간이었지요. 자네 웃으니 보기 좋군. 재우가 불쑥 말했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아니네, 그냥 그렇다는 거네. 시연은 괜히 시냇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렸지요. 복수만 남았던 마음에 봄볕 같은 것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문간에서 만돌이 둘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째진 눈이 재우와 시연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종을 데리고 나들이를 다 가시고 거참 별일입니다요. 별일은 무슨 심부름 다녀온 것이네? 재우가 뚱하게 둘러댔습니다. 심부름이요. 예, 그러시겠지요. 만돌이 음흉하게 웃으며 물러갔습니다. 허나 그 눈빛은 한층 더 의문스러웠지요. 저 거지놈 도련님을 어찌 홀린 게야. 만돌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든 저 수상한 거지의 정체를 캐내고 말리라. 그리 다짐했지요. 시연은 그 서늘한 눈초리에 등골이 오싹했지요. 허나 그때까지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따스한 봄날이 머지않아 거센 비바람을 부를 줄을. 운명은 이미 조용히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서세현이 또 도진사댁을 찾아왔지요. 이번엔 활과 화살을 한 짐 지고 왔습니다. 재우야, 오랜만에 활쏘기나 한판 하자. 활 쏘기는 갑자기 왜? 심심하지 않으냐? 시연이도 끼워서 셋이 하자고. 서세현의 눈은 시연에게 가 있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든 시연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재우의 미간이 또 꿈틀했습니다. 좋네 하지.
재우도 지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마당에 관역이 세워졌습니다. 서세현과 재우가 차례로 활을 당기자 화살이 나란히 관역 한복판에 꽂혔지요. 두 사람의 솜씨는 막상막하였습니다. 자, 이제 시연이 차례네. 서세현이 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활을 쏠 줄 모릅니다. 시연은 짐짓사양했습니다. 실력을 드러내선 안 되었으니까요.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쏘아보게. 서세현이 막무가내로 활을 쥐어줬습니다. 시연은 마지못해 시위를 당겼지요. 일부러 빗맞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에 밴 습관이 그만 튀어나오고 말았지요. 화살이 핑 하고 날아가 관역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서세현의 화살보다도 더 깊이 박혔지요. 마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금 그건 우연이요. 시연이 황급히 둘러댔지요. 우연. 저게 우연이라고? 서세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발 더 쏘아보게. 어서. 시연은 곤란해졌습니다. 이미 한 발로 충분히 의심을 산 뒤였으니까요. 아닙니다. 정말 처음 쏴본 겁니다. 처음 쏜 사람이 관역 한복판을 꿰뚫어? 서세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복의 재우. 자네 종이 보통이 아닐세 어디서 이런 인재를 주었나? 주운 게 아니라 데려온 거네. 재우가 퉁명스레 대꾸했습니다. 어쩐지 시연이 칭찬받는 게 으쓱하면서도 세연이 시연에게 관심 갖는 건 또 싫었지요. 한데 시연이 자네. 활 쏘기 말고 또 뭘 할 줄 아나? 글도 읽지. 활도 쏘지. 그저 어깨너머로 배운 것뿐입니다. 어깨 너머로 배워 이 정도면 제대로 배웠으면 장수가 됐겠네. 서세현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장수라는 말에 시연의 가슴이 뜨끔했지요. 실은 정말로 장수의 딸이었으니까요. 재우만이 묘한 얼굴로 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무심코 읊은 시 한 수가 어찌나 곱고 유려한지 곁에서 듣던 두 사내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이게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라고? 그저 주워들은 것을 흉내냈을 뿐이요. 시연은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사대부가 딸로 자라며 익힌 재주가 자꾸만 삐져나온 것이지요. 허나 재우의 눈빛은 그럴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을 지닌 사람이기에 시연은 그 가슴에 점점 더 큰 자리로 들어차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강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세현이 뱃놀이를 하자 졸랐던 것이지요. 작은 나룻배의 셋이 올라탔습니다. 강물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한참 노를 젓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더니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시연이 그만 강물로 미끄러졌지요. 시연, 재우와 서세현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헌데 서세현이 한 발 빨랐지요. 서세현이 강물로 뛰어들어 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허우적대는 시연을 부축해 뱃전으로 올렸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젖은 옷 너머로 서세현의 손에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사내의 것이라기엔 너무도 가는 허리, 그리고 옅게 풍기는 설레음. 서세현의 손이 우뚝 멎었습니다. 이건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무언가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재우가 황급히 시연을 받아 안았습니다. 시연, 괜찮나? 콜록, 괜찮습니다. 시연이 물을 토해 내며 정신을 차렸지요. 재우는 제 겉옷을 벗어 시연을 감쌌습니다. 행여 젖은 몸이 드러날까 단단히 여며주었지요. 서세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제 손에 느껴진 것이 자꾸만 떠올랐던 것입니다. 설마 시연이 여인이란 말인가? 서세현의 마음 한켠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서세현은 조용히 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강가 정자에서였지요. 시연이 내 하나만 묻겠네. 무엇을요? 자네 정말 사내가 맞나?
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사내지요. 낮에 강물에서 내가 느낀 게 있네. 잘못 느끼신 게요. 시연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서세현이 한참을 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네, 너는 묻지 않으마. 뜻밖에도 서세현은 순순히 물러섰지요. 다만 한 가지만 약조하게. 무엇을요?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위험한 일이거든 내게 말하게 내가 돕겠네. 서세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시연은 그 따뜻함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요. 허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믿어선 안 되었으니까요. 고맙소 허나 저는 그저 떠돌이 사내일 뿐입니다. 시연은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홀로 남은 서세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인이었어, 분명 여인이야. 그는 확신했지요. 사내인 줄 알면서도 끌렸던 마음의 정체가 이제야 풀린 것입니다. 어쩐지 그리 마음이 가더라니. 서세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곱고 새침한 사람이 여인이라니 가슴이 설레었지요. 정체가 무엇이든 무슨 사연을 지녔든 서세현은 시연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우였지요. 세현이 시연을 따로 불러내는 것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둘이 무슨 이야기를 저리 은밀히. 재우는 정자 쪽을 멀거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이 활활 타오르는 듯했지요. 질투였습니다. 허나 재우는 그것이 질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답답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재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시연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새침하게 쏘아붙이던 인매, 장작을 패던 야무진 손, 강물에 젖어 파리하던 그 모습. 어찌하여 자꾸 그 사람만 생각나는 게냐? 재우는 제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지요. 세현이 시연 곁에 있는 게 싫은 까닭. 시연이 다른 일을 보고 웃는 게 견딜 수 없는 까닭. 내가 시연을 연모하는 게로구나.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재우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무뚝뚝한 사내가 난생 처음 품은 마음이었지요. 허나 곧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시연은 사내 행세를 하는 여인, 근본도 모르는 떠돌이, 양반가의 외아들이 정을 줄 상대가 아니었지요. 아버지가 아시면 노발대발하실 게다. 재우는 그 마음을 꾹꾹 눌렀습니다. 허나 한 번 피어난 연심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았지요. 이튿날 서세현이 다시 도진사댁을 찾았습니다. 마침 마당에 재우가 홀로 있었지요. 재우야, 내 자네한테 기니 할 말이 있네. 시연이 말일세. 그 사람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먼. 재우의 손이 우뚝 멎었습니다. 내 진작부터 곁에 두고 싶었네 자네. 시연이를 내게 보내주지 않겠나? 안 되네. 어찌 안 된단 말인가? 한낱 종 하나 가지고. 시연은 물건이 아니네 사람이네. 재우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서세현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재우 자네, 혹 시연이한테 마음이 있는 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재우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하긴 사내한테 마음이 있을 리야 없겠지. 서세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시연이 여인임을 아는 건 이제 저뿐이라 여겼으니까요. 허나 재우 역시 그 비밀을 알고 있었지요. 두 사내는 서로의 속을 모른 채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우는 시연 앞에서 영 어색해졌습니다. 시연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했지요. 날이 어디 편찮으십니까? 얼굴이 붉으십니다. 아니네 괜찮네. 시연이 다가오자 재우는 화들짝 물러섰습니다. 먹을 갈아 올릴까요? 그러게. 붓도 새로 메어 둘까요? 마음대로 하게. 재우의 대답이 어찌나 횡설수설인지 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날이 정말 이상하십니다. 혹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네가 잘못한 게 어디 있나? 재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 제풀에 놀라 입을 다물었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네. 신경 쓰지 말게. 재우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상한 분이네. 시연이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도령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뚝뚝한 도령의 가슴 속에 봄꽃 같은 연심이 피어난 것을. 며칠이 흐르고 또다시 금은밤이 다가왔습니다. 시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엔 기필코 서고에 들어가야 했지요. 더는 미룰 수 없다. 복수의 단서가 그 안에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재우를 향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시연은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정이 깊어지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시연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금음이라 달빛 한 점 없으니 몸을 숨기기엔 더없이 좋은 밤이었지요.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월 할멈의 말대로라면 도진사가 금은밤마다 서고를 찾는다 했으니까요. 초저녁에 이미 다녀갔을 게다 깊은 밤이면 안심이지. 시연은 그리 여기고 자정이 한참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산에서 가져온 가느다란 쇠꼬챙이가 들려 있었지요. 잠긴 자물쇠를 따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시연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10년 묵은 진실의 한 자락이 드러날 터였지요. 그리고 소리 없이 시연은 서고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운명의 밤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고 앞에 다다른 시연은 숨을 골랐습니다. 금은밤이라 사방이 칠 같았지요. 시연은 쇠꼬챙이를 자물쇠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산에서 익힌 솜씨로 달칵 자물쇠가 풀렸지요.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퀴퀴한 묵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연은 호롱불을 가린 채 안으로 들어섰지요. 사방벽이 온통 문서와 서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중에 분명 있을 게다. 시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땅 문서, 노비 문서, 돈을 빌려준 빚 문서. 그저 그런 것들 뿐이었지요. 시연의 마음이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도진사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 비단보에 쌓인 함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다른 것들과 달리 유독 깊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이다. 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습니다. 함 속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연은 호롱불을 가까이 댔지요. 첫 장을 읽어 내려가던 시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의 일을 적은 문서였습니다. 방 장군이 영모를 꾀하였다는 증거. 거기엔 도진사의 이름과 친필 도장인 수결이 또렷이 찍혀 있었지요. 거짓 증언을 한 자가 다름 아닌 도진사였던 것입니다. 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진사 내가. 이를 악문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지요. 허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을 펼친 시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통의 서신이었지요. 방 장군을 영모로 엮는 일, 차질 없이 진행하라. 일이 끝나면 약조한 재물을 내리겠노라. 서신 끝에는 보낸 이의 친필 표식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이라는 단 한 글자였지요. 시연은 그 글자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윤대감마님이라던 그자가 윤시성을 가진 자란 말인가. 도진사는 그저 시킨 대로 움직인 졸개였습니다. 진짜 원수는 이 서신을 보낸 윤시성의 대감이었지요. 시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진실이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윤대감의 탐욕과 도진사의 거짓이 한 가문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지요.
아버지 제가 기어이 밝혀냈습니다. 시현은 문서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허나 오래 머물 수는 없었지요. 이 문서를 빼돌려야 했습니다. 누명을 벗길 단 하나의 증거였으니까요. 시현은 문서를 품에 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벅저벅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현의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누가 호롱불을 켰느냐? 도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은밤마다 서고를 찾는 그 습관대로 도진사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필 그날따라 한양에서 온 기별을 곱씹느라 발걸음이 늦었던 것이지요. 시현은 도진사가 진작 다녀갔으리라 여겼건만 그게 그만 어긋난 것입니다. 시현은 다급히 문서를 도로함에 넣었습니다. 품에 넣고 싶었지만 흐트러진 흔적이 남으면 끝장이었지요. 시현은 함을 제자리에 밀어넣고 벽장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문이 열리고 도진사가 들어섰습니다. 호롱불을 든 도진사가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분명 불빛을 보았는데 시현은 숨을 죽였습니다. 조금만 더 다가오면 그늘의 숨은 제가 드러날 판이었지요. 도진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시현의 손이 저도 모르게 품속 단검으로 갔지요. 들키면 배는 수밖에. 바로 그때 마당에서 만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어디 계십니까? 도진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다 서고에 있다. 아이고, 이 늦은 밤에 또 서고에 드셨습니까? 만돌이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지요. 바람이라도 드신 게 아닙니까? 어서 안채로 드시지요. 그래 헌데 아무래도 누가 다녀간 것 같구나. 예, 누가요? 불빛을 보았다. 에이, 금은밤이라 헛것을 보신 게지요. 어서 드십시오. 만돌이 도진사를 이끌었습니다. 도진사는 미심쩍은 얼굴로 서고를 한 번 더 둘러보고 나갔지요. 시현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했지요.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허나 문서를 빼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 시현은 도진사 일행이 멀어지길 기다렸다가 그림자처럼 서고를 빠져나왔습니다. 허나 행랑채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시현은 흠칫 걸음을 멈췄지요.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만돌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어딜 다녀오는 개냐. 만돌의 째진 눈이 번뜩였지요. 시현은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뒷간에 다녀오는 길이오. 뒷간이 서고 쪽에 있더냐? 잠이 안 와 바람을 좀 쐬었소. 시현은 태연한 척 둘러댔습니다. 만돌이 한참을 노려보다 코웃음을 쳤지요. 흥, 거지 주제에 밤마실이 잦구나. 두고 보자. 만돌이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시현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했지요. 하마터면 품속의 무언가를 들킬 뻔했으니까요. 저자, 점점 더 바짝 조여오는구나. 시현은 서둘러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시현은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온몸의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허나 그보다 더 시현을 무너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집이 정녕 제 원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제우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죽인 자였지요. 제우의 아버지가 시현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며칠 전 봄볕을 함께 걷던 그 도령, 퉁명스레 집신을 던져주던 그 손길, 그 모든 것이 원수의 자식에게서 온 것이었지요. 내가 원수의 아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단 말인가. 시현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복수와 정 사이에서 마음이 산산조각 났지요. 집신을 던져주던 손도, 밤새 상처를 싸매주던 손도 모두 원수의 피가 흐르는 손이었습니다. 허나 그 손이 시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지요. 어찌 하필 그 사람이란 말입니까?
시연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원수의 집에 정을 둔 제가 한심하고 또 가여웠지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집에 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재우가 그저 못된 양반이었더라면, 그랬다면 이리 마음이 찢어지지는 않았을 테지요. 그날 밤 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재우의 얼굴과 아버지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지요. 정신 차려라. 윤희야, 너는 복수하러 온 것이다. 시연은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정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이 시연이 살아온 단 하나의 이유였으니까요. 시연은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허나 그 다짐 끝에는 자꾸만 재우의 얼굴이 어른거렸지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연은 재우를 마주했습니다. 시연, 자네 안색이 영 안 좋군. 어디 아픈가? 재우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시연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지요. 먹을 갈까요? 시키실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따라 왜 이리 쌀쌀맞나? 종이 종답게 구는 것뿐입니다. 시연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습니다. 재우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어제까지 함께 떡을 나누어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잘못은요, 그저 분수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시연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허나 돌아선 그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었지요. 원수의 아들을 차갑게 밀어내는 것, 그것이 시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재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멀어지는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도진사의 안채에서는 도진사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고의 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만돌아, 예, 나리. 아무래도 이상하다. 요즘 집안에 수상한 일이 잦아? 실은 소인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요. 만돌이 음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이 데려온 그 거지 말입니다. 영 수상쩍습니다. 도진사의 눈이 번뜩였지요. 거지가 글을 읽질 않나, 화를 쏘질 않나, 게다가 밤마다 어딜 그리 쏘다니는지. 만돌이 고자질을 늘어놓았습니다. 혹 그자가 서고를 다녀간 게 아닐는지요. 도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한양에서 온 기별이 떠올랐지요. 죽은 줄 알았던 방씨 핏줄이 살아있을지 모른다. 설마 그 거지가. 도진사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만돌아, 그 거지의 뒤를 철저히 캐거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부가 있겠습니까? 만돌은 그날부터 시연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시연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숨어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지요. 하루는 시연이 일을 나간 틈에 만돌이 행랑채 방을 몰래 뒤졌습니다. 거적을 들추고 벽을 더듬었지요. 분명 무언가 숨긴 게 있을 텐데, 허나 시연이 검을 워낙 깊이 감춰둔 터라 만돌은 빈손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놈, 보통 영악한 게 아니야. 만돌은 입맛을 다셨지요. 허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두고 보자. 그 음흉한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시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지요. 그날로 도진사는 한양에 급히 서신을 띄웠지요. 대감마님께 아뢰입니다. 집안에 수상한 자가 들었사오니 화급히 기별 주시옵소서. 서신은 빠른 말에 실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양의 큰 저택에서 한 노대신이 그 서신을 받아들었지요. 비단 옷에 옥관자를 한 위엄서린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10년 전 방 가문을 무너뜨린 진짜 원수, 병조판서 윤대감이었습니다. 윤대감은
도진사의 서신을 천천히 읽어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미간을 좁혔지요. 수상한 자가 들었다. 방씨 핏줄이라. 곁에 선 수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하올까요? 10년 전 방 장군의 씨를 말리라 했거늘 어린 계집 하나를 놓쳤다지. 윤대감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계집이 살아남아 복수를 꾀하는 것이라면 화근은 싹부터 잘라야 하는 법이니라. 윤대감이 서늘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보내거라. 솜씨 좋은 자들로. 하오면 그 집안에 든 수상한 자를 소리 없이 없애버려라. 수하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저택에서 검은 그림자 몇이 소리 없이 움직였지요. 시퍼런 칼날을 품은 자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도진사 댁이었습니다. 시연에게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며칠 동안 시연은 제우를 피했습니다. 원수의 아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허나 제우는 그런 시연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제우가 시연의 방문을 두드렸지요. 시연 잠깐 나오게 할 말이 있네. 드릴 말씀 없습니다. 내가 무얼 잘못했는지 말이라도 해주게. 제우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시연은 입을 꾹 다물었지요. 허나 제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을 10개 안 열면 부수겠네. 결국 시연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제우의 얼굴이 헬쑥했지요. 대체 왜 이러나? 며칠 새 사람이 변했네. 나리는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무얼 모른단 말인가? 답답해 죽겠네. 제우가 시연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지요. 참고 참았던 것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나리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10년 전 방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도진사, 나리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방 장군의 딸, 방윤희입니다. 멸문한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지요. 제우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지요. 시연이 여인인 것은 알았지만 원수의 딸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거짓말이네.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네. 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싫으시겠지요. 허나 서고의 함을 열어보십시오. 거기 다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 도장이 찍힌 거짓 문서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제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연의 눈은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지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수입니다. 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어서 가서 아버지께 고하십시오. 거지 하나가 원수를 갚으러 왔다고. 제우는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머리맡에 열쇠 꾸러미를 몰래 빼냈지요. 그 길로 서고로 달려간 제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밤새 함을 뒤진 제우는 끝내 그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수결, 윤대감의 서신, 모든 것이 시연의 말 그대로였지요. 아버지, 어찌 이런 짓을? 제우는 문서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한 가문을 무너뜨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이 집은 떵떵거리며 살아온 것이지요. 제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 죄의 덕에 비단 옷을 입고 글을 읽었구나. 제우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한 줄로만 알았던 그 손이 어쩐지 핏물로 물든 듯 했지요. 시연이, 아니, 윤희가 어찌 그리 모질게 굴었는지 이제 알겠다. 원수의 집에서 밥을 먹고 원수의 아들과 정을 나눈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아버지를 버려야 하나, 윤희를 버려야 하나. 밤새 제우는 홀로 그 물음과 싸웠습니다. 허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죄는 죄였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죄를 덮을 수는 없었지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게 옳다. 재우는 무거운 결심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튿날 재우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10년 전 방 장군의 일을 아십니까? 도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건 어찌 묻느냐. 서구의 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수결이 찍힌 그 문서를요. 이놈이 도진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가 내게 그걸 보라 했느냐. 그럼 사실이란 말씀입니까? 정령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신 겁니까?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어쩔 수 없었다. 도진사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윤 대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멸문당할 판이었다. 그래서 죄 없는 가문을 팔아넘기셨단 말입니까? 나라고 편했겠느냐. 10년을 죄책감에 시달렸다. 도진사가 울먹였습니다.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 돌이킬 수가 없었다. 재우는 그런 아버지를 참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에 짓눌린 가엾고도 비겁한 사내였지요.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재우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연은 단검을 품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지요. 도진사를 베고 진실을 밝히리라. 시연은 그리 마음먹었습니다. 허나 사랑채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자꾸만 재우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손으로 그의 아버지를 베면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인가. 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된다. 정에 흔들리지 마라. 이 한 번을 위해 10년을 견뎠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불타던 집이. 그 모든 것을 떠올리며 시연은 이를 악물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곧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연은 그렇게 제 마음을 다잡으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허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가시밭길 같았지요. 사랑채에 든 시연은 잠든 도진사 앞에 섰지요. 단검을 빼 들었습니다. 칼끝이 도진사의 목을 겨누었지요. 이 손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허나 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인기척에 도진사가 눈을 떴습니다. 제 목을 겨눈 칼날을 보고 그가 사색이 되었지요. 누구냐? 방윤희입니다. 방 장군의 딸이지요. 방씨 핏줄이 살아 있었구나. 도진사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살려다오. 나는 그저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다. 시킨 대로? 그 거짓 한 장에 제 식구 모두가 죽었습니다. 시헌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지요.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연, 안 되네. 재우가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연과 아버지 사이를 막아섰지요. 비키십시오. 날이 이 칼로 아버지를 베면 자네도 살인자가 되네. 그자가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안 해. 다 안 해. 우리 아버지가 죄인인 것도, 자네가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것도. 재우가 울부짖었습니다. 허나 이리 칼로 갚으면 자네는 평생 그 피에서 벗어나지 못하네. 재우가 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죄, 내가 대신 갚겠네. 무슨 벌이든 받겠네. 날이 허나 칼로 갚지는 말게 제발. 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네까지 죄인이 되는 건 나는 못 보겠네. 시연의 칼끝이 흔들렸습니다. 재우의 진심이 복수로 굳은 마음을 두드렸지요. 그 순간 추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움을 칼처럼 갈수록 그 칼은 쥔 사람의 마음부터 깎아내는 법이니라. 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을 칼처럼 달아온 미움이 결국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음을. 도진사를 벤다 한들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오히려 제가 그들과 똑같은 살인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시연의 손에서 단검이 툭 떨어졌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시연이 주저앉아 흐느꼈지요. 이 손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재우가 그런 시연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나리는 제가 밉지 않으십니까? 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칼을 들고 나리의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람입니다. 밉다니 나라면 진작 칼을 휘둘렀을 게야. 재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해를 그 미움 하나로 버텨온 자네가 마지막 순간에 칼을 거뒀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안 해. 미운 건 우리 아버지지. 자네가 아니네 부디 자책하지 말게. 재우의 말에 시연의 굳은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나리는 어찌 그리 따뜻한 분이십니까? 무뚝뚝한 줄로만 알았더니 이제 와 따뜻하다는 겐가? 재우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지요. 시연도 눈물 사이로 옅게 웃었습니다. 열해 만에 처음 지어보는 마음 놓인 웃음이었지요. 시연네 고백할 게 하나 있네. 재우가 문득 진지해졌습니다. 실은 나도 아버지의 죄를 어렴풋이 짐작하고도 모른 척 살았네. 그 덕에 호의호식하면서 비겁했지. 한데 자네가 왔지. 고든 사람이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아버지처럼 진실을 덮고 살았을 게야. 재우가 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옳은 일에 맞설 용기를 자네가 줬네. 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저 받기만 한 줄 알았는데 저 역시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야말로 나리 덕에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로움을, 하나는 비겁함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모자란 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지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재우가 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랑채 한 구석에서 도진사는 넋이 나간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제 아들이 원수의 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도진사의 눈에서도 회한의 눈물이 흘렀지요. 미안하다. 도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을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내 아비는 참으로 고든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내 손으로 도진사가 흐느꼈습니다. 이제와 무슨 낯으로 용서를 빌겠느냐 허나 도진사가 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관하여 자백하마 윤대감의 죄상도 낱낱이 밝히겠다. 진사 어른, 그것만이 내가 내게 그리고 죽은 내 아비에게 갚을 길이겠지. 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스럽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수 대신 진실로 갚기로, 도진사의 자백으로 누명을 벗기고 진짜 원수인 윤대감을 벌하기로. 그것이 시연이 내린 새로운 결심이었습니다. 허나 운명은 그들에게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바로 그 시각 담장 밖에서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 여럿이 소리 없이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달빛에 번뜩였지요. 윤대감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객들을 담장 안으로 이끄는 자가 있었지요. 다름 아닌 청지기 만돌이었습니다. 이쪽입니다요. 그 거지놈은 행랑채 끝방에 묵습니다. 만돌이 굽실거리며 자객들을 안내했습니다. 실은 만돌도 한양에서 온 기별을 받은 터였지요. 수상한 거지를 처치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윤대감의 밀명이었습니다. 흐흐, 그 수상한 놈만 없애면 한미천 두둑이 잡겠구나. 만돌은 제 입속에 눈이 멀어 주인 집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한데 도련님과 진사 어른은 어찌할까요? 자객 두목이 물었습니다. 본 자는 모조리 배라 하셨네. 그 일을 안 자는 누구든 살려두지 마라. 만돌의 낯빛이 잠시 흔들렸지요. 허나 이미 발을 들인 뒤였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소인은 빠지겠습니다요. 만돌이 슬그머니 그늘로 물러났습니다. 자객들은 칼을 고쳐 쥐고 사랑채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갔지요. 그들의 칼끝은 시연과 재우, 그리고
도진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깨달음의 밤은 곧 피의 밤으로 바뀔 참이었습니다. 시연의 등에 묶인 아버지의 검이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 가만히 떨렸지요. 그 검이 10년 만에 칼집을 벗을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옷의 자객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쳤지요. 웬 놈들이냐? 도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객 두목이 서늘하게 웃었지요. 윤 대감의 명이요. 이 일을 아는 자는 모두 죽어야 하오. 칼날이 번뜩이며 도진사를 향했습니다. 아버지, 재우가 몸을 던져 아버지를 감쌌지요. 그 순간 칼이 재우의 등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누가 보아도 피할 수 없는 일격이었지요. 쟁 하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방을 울렸습니다. 재우를 노린 칼이 다른 칼에 막힌 것입니다. 시연이었지요. 어느새 등에 맨 검을 뽑아 재우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시연, 재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연의 손에 들린 검이 호롱불에 푸르게 빛났지요. 손잡이 끝 방 가문의 표식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거지 주제에 검을 쓸 줄 아느냐. 자객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거지가 아니다. 나는 방 장군의 딸, 방윤이다. 시연의 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부드럽게 흐르다 한순간 벼락처럼 내리꽂는 검. 방 장군의 검법이었지요. 자객 둘이 그 한 수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놈 봐라.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허나 시연의 검은 물 흐르듯 그들을 막아냈지요. 10년을 산속에서 갈고 닦은 검이었습니다. 재우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냘픈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한 마리 매처럼 날아올랐지요. 허나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자객은 10이 넘었지요. 시연이 아무리 날래도 혼자서는 버겁기만 했습니다. 나리, 아버님을 모시고 뒤로 물러나십시오. 시연이 외쳤습니다. 자네 혼자 어찌 감당하려고? 재우도 곁에 촛대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인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이를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지요. 내 뒤는 내가 지키겠네. 자네는 앞만 보게. 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등을 맞댄 두 사람은 그렇게 자객들과 맞섰지요. 허나 어느새 옆구리의 옛 상처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시연의 검이 점점 무뎌졌지요. 시연, 위험하네. 자객의 칼이 시연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붉은 피가 번졌지요. 시연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객 두목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끝이다. 방씨 핏줄아. 칼날이 시연을 향해 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이놈들, 우렁찬 호통과 함께 한 노인이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 노인이었지요. 산에서 심상찮은 기운을 느끼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주 노인의 검이 번뜩이자 자객 두목의 칼이 두 동강 났습니다. 감히 내 제자를 건드려. 노검객의 검은 늙었어도 시퍼렇게 살아있었지요. 스승님, 어찌 여기에? 내가 산을 내려간 뒤로 영 마음이 놓이질 않더구나. 마침 잘 왔지. 주 노인이 시연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이제 이 늙은이가 있으니 걱정 말거라. 두 사제가 등을 맞대자 자객들이 추춤 물러섰지요. 방 가문의 검과 그 스승의 검이 한자리에서 빛을 발한 것입니다. 허나 자객은 여전히 여럿이었습니다. 주 노인이 시연을 다그쳤지요. 윤이야, 내 어깨가 성치 않다. 내가 길을 틀 테니 도령을 데리고 빠져나가거라. 스승님을 두고 어찌 갑니까? 잔말 말 거라. 이 늙은이가 한참은 버텨줄 터이니. 주 노인의 검이 자객들을 휘몰아쳤습니다. 노검객 하나가 10명을 상대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렇게 추 노인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버는 사이였습니다. 저 멀리 대문 쪽에서
마침내 횃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모두 꼼짝 마라. 포교와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든 것입니다. 앞장선 이는 다름 아닌 서세현이었지요. 며칠 전부터 심상찮은 낌새를 눈치채고 미리 관아에 손을 써 둔 것입니다. 시연이, 내가 늦지 않았는가? 서세현이 칼을 빼 들고 외쳤습니다. 서도령, 어찌 여기까지? 자네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걸 내 진작 눈치챘네. 이래 배도 한양에 아는 이가 좀 있거든. 서세현이 씩 웃었습니다. 주 노인이 앞을 막고 포졸들이 뒤를 에워싸자 앞뒤로 갇힌 자객들은 그제야 칼을 떨구고 무릎을 꿇었지요. 오랏줄을 받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포졸들이 자객들을 차례로 결박했습니다. 피의 밤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요. 싸움이 끝난 뒤 재우가 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연, 어깨가 어서 치료를? 괜찮습니다. 시연이 검을 거두며 일어섰지요. 그 모습을 보던 재우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연의 검법, 부드럽게 흐르다 벼락처럼 내리꽂는 그 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까마득한 기억이 한순간 번개처럼 스쳤지요. 10살 무렵에 어느 불타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었구나. 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0년 전, 큰 불이 난 밤이었네. 그날 나는 글 공부가 답답해. 몰래 밤마시를 나갔었지. 한데 그 길에 그 집을 지나게 됐네. 재우의 눈이 아득해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계집아이가 뛰쳐나왔네. 군졸들에게 쫓기고 있었지. 나는 얼결에 그 아이를 숲을 뒤에 숨겨줬네. 시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0해 전 제 손을 잡아 끌어 숨겨준 그 손길. 바로 그 어린 도령이. 그 아이가 자네였구나. 재우가 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자네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저릿했던 까닭이 이거였어. 나리가 그날의 그 도령이었단 말입니까? 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목숨을 처음으로 구해준 이가 다름 아닌 재우였던 것입니다. 원수의 아들인 줄로만 알았던 그가. 그날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시현이 흐느꼈지요. 10해를 그 손에 온기만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한데 그게 날이었다니. 나도 그 아이가 늘 마음에 걸렸네. 무사히 살아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지. 재우가 시연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일이 다시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평생 지켜주겠네. 2번 다시 자네 손을 놓지 않겠네. 어찌 저 같은 것을 그리 아끼십니까? 시연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모르겠지. 자네가 우리 집에 온 뒤로 내 삶이 어찌 달라졌는지. 재우가 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뒤로 나는 그저 빈 껍데기처럼 살았네. 무얼 위해 사는지도 모른 채. 한데 자네가 왔지. 처음으로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네. 아침에 눈을 뜰 까닭이 생겼어. 재우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자네가 내게 살아갈 이유를 줬네. 그러니 이번엔 내가 자네가 살아갈 자리를 지켜주겠네. 시연은 그 말에 그만 울음을 터뜨렸지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되찾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마음 둘 자리를, 재우는 살아갈 까닭을. 원수의 집에서 시작된 인연이 실은 가장 오래된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운명이란 게 참으로 모진 동시에 묘하구나. 주 노인이 그 광경을 보며 나직이 읊조렸지요. 이튿날 도 진사는 제 발로 관아를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10년 전의 죄를 낱낱이 자백했지요. 방 장군을 영모로 모함한 일. 그 모든 것이 병조판서 윤대감의 사주였다는 것. 서고에 감춰두었던 밀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로잡힌 자객들과 만돌 또한 윤대감의 사주를 실토했지요. 무엇보다 방 장군의 검법을 알아본 옛 노병들이 있었습니다. 저 검은 분명 방 장군의 검이요. 저희는 진정 그 가문의 핏줄이 외다. 시헌의 정체가 그렇게 만천하에 증명되었습니다.
마침내 사건은 임금께 알려졌습니다. 어전에 끌려 나온 윤대감은 그래도 뻣뻣했지요. 전하, 이는 모두 모함이옵니다. 한낱거지 계집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허나 그 앞에 밀서가 펼쳐졌습니다. 도진사의 자백이 낭독되고 자객들의 실토가 이어졌지요. 무엇보다 백발의 노병 하나가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옛날 방 장군 휘하의 군졸이었사옵니다. 전왕자의 검은 틀림없는 방 장군의 검법이옵니다. 증거가 산처럼 쌓이자 윤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래도 발뺌하겠느냐? 진노한 임금이 호통을 쳤지요. 죄 없는 충신을 모함하여 일가를 멸문케 하고 그 핏줄마저 자객을 보내 없애려 한 죄. 결코 용서치 못하리라.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모든 관직을 빼앗겼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르던 권세가 한낱 죄인의 몸으로 추락한 것이지요.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방 장군의 누명도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역적이 아니라 억울하게 쓰러진 충신으로 다시 기록되었지요. 시현은, 아니 방윤희는 비로소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도진사는 죄를 자백한 정상이 참작되어 가산을 잃고 먼 고을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노라 했지요. 재우야 못난 아비를 용서치 마라. 다만 너는 부디 옳게 살 거라. 아버지, 재우는 떠나는 아버지를 묵묵히 배웅했습니다. 원망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지요. 한편 주인을 팔아넘긴 만돌은 제 죄로 옥에 갇혔습니다. 입속을 줬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지요. 악한 자들은 그렇게 제가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방윤희는 이제 더는 사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긴 머리를 곱게 따아 내렸지요. 누구도 그를 거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윤희 낭자, 오늘따라 더 고우시구려. 서세현이 사람 좋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끝내 제 마음을 접었지요. 윤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진작 알았으니까요. 두 분 부디 잘 사시오. 이 서세연 진심으로 축복하리다. 세현은 그렇게 의젓한 벗으로 남았습니다. 그해 가을 방윤희와 도재우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원수의 자식과 멸문 가문의 딸이라는 모진 인연이 가장 아름다운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지요. 추노인은 그 혼례를 보며 흐뭇이 웃었습니다. 내 아비도 하늘에서 기뻐할 게다. 스승님 모두 스승님 덕분입니다. 윤희가 추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분월 할멈도 눈물을 훔치며 기뻐했습니다. 거지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 시연이가 이리 고운 신부가 될 줄이야. 모두가 웃고 모두가 축복하는 봄날이었습니다. 임금은 방윤희에게 아버지의 옛 가산과 명예를 돌려주었습니다. 무너졌던 방 가문이 그 딸의 손에서 다시 일어선 것이지요. 윤희는 추노인을 집으로 모셔와 봉양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산속 고생은 그만하시고 편히 지내십시오. 늙음하게 보강을 다 누리는구나. 추노인은 마당에 검을 걸어두고 햇볕을 쬐며 여생을 보냈지요. 분월 할멈도 부엌대기 신세를 면하고 윤희 곁에서 편히 지냈습니다. 내가 밥 한 그릇 챙겨준 인연이 이리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이야. 할멈은 두고두고 그 일을 자랑했지요. 정을 베푼 자에게는 정이 돌아오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이 돌아오는 법. 세상의 이치란 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뜰을 거닐었습니다. 날이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야겠지요. 윤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무뚝뚝하던 사람이 이리 웃을 줄도 아는구려. 재우가 윤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한때는 이 손으로 원수를 배려했습니다. 윤희가 제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허나 이제 알겠습니다. 미움을 칼처럼 갈수록
그 칼은 제 마음부터 깎아냈음을. 칼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봄이 왔습니다. 재우가 그 말에 빙긋 웃었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네. 한데 서방님, 윤희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장터에서 저를 사실 때 어찌 그 큰 돈을 선뜻 내셨습니까?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글쎄, 그때는 나도 몰랐네. 재우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데 이제는 알겠네. 10년 전 그 밤. 내가 숨겨준 그 아이를 내 마음이 먼저 알아본 게지.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게야. 윤희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랬나 봅니다. 그 따뜻한 손을 10년이나 잊지 못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원수로 얽힌 줄 알았던 인연이 실은 가장 따뜻한 인연이었지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용서로 끝을 맺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은 자리에 사랑이 피어난 것이지요. 방윤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이름도 빼앗긴 명예도 그리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모두 되찾았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는지요? 미움은 사람을 갉아먹지만 용서는 사람을 살린다는 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